자, 오늘은 두 번째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 미술지휘학에서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한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은 의사이며 심리학자였고 스위스 취리 대학의 또 의대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융은 1875년 스위스의 개혁파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이 예민한 기질의 소유자였고 심령 현상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융은 11살 때 바젤시의 큰 학교로 전학을 갔으나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책을 읽을 수가 없어 학교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발작으로 쓰러지고 난 후 학교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몇몇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특별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와 아버지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전 융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리비도를 단지 성적 에너지로만 국한시킨 것과는 달리 권력, 배고픔, 증오, 종교 등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증에서 억압의 원인을 성적 외상으로만 보려는 프로이드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서 만난 지 6년 만에 결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융은 감정과 생리적 현상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그는 단어 연산 검사를 이용했는데 단어 연산 검사는 일련의 단어들을 한 번에 하나씩 내담자에게 보여주고 내담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최초의 단어를 대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담자의 반응이 늦거나 마음의 동요를 나타내면 이는 그 단어가 융이 말하는 내담자의 컴플렉스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럼 정신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알 수 있는 지각, 기억, 사고 및 감정 등을 포함한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상생활을 통하여 환경으로부터 광범위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극이나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 상당 부분은 외향성의 태도와 내향성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세상을 보는 방법이 서로 정반대이며 외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객관적 현실의 외부 세계를 지향하고 내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내적, 주관적 삶의 방향을 두게 되는데 융은 모든 인간은 어느 한쪽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개인 무의식입니다. 의식 속에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망각된 기억이나 자아에 의해 억압되거나 억제된 기억들과 외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프로이드가 주장한 생애 초기의 본능적인 역동을 올렸을 때 좌절되거나 거부의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의 찌꺼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 무의식. 한 개인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어 인류 전체의 경험 세계에서 나오는 무의식의 층입니다. 개인적 무의식과 달리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이미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의 심층적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유전된 여러 행동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에 있어 가장 지대한 힘을 발휘하는 영역입니다. 신화적 체험의 토대이며 의식 생활의 뿌리인 동시에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형입니다. 원형이란 인간 내부에 있는 경험들이 심상으로 나타나거나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꿈이나 환상, 신화 및 예술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우리 조상들의 경험을 대표하는 원시적인 정신적 이미지 혹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징을 통해서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자, 사람의 정신을 이루고 있지만 자아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부분과 반대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인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페르소나, 일명 가면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공적 자아 혹은 사회적 자아라고도 불리며 그리스어인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실제가 아닌 가상이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융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집단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익히면서 가지게 되는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믿게 되어버리면 온전한 자신을 잃어버려 더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격이 목표로 하는 것은 페르소나를 축소시키고 나머지 성격을 개발시키는 것이며, 자신의 역할과 자기 내면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마와 아니무스. 오랜 세대에 걸쳐진 남성과 여성 함께 생활해온 경험으로부터 발달된 원형으로, 아니마는 남성에게 존재하는 여성적 요소이고 감성적이고 부드러움,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반대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존재하는 남성적 요소로서 단호함이나 공격성, 날카로운 논리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연관된 한 쌍의 원형이며 무의식에 존재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원형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적절하게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셀프.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서 의식에서 분리될 수 있는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에 통합시키고 정신의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게 하는 초월적인 정신 요소를 자기라고 불렀으며, 가장 중요한 원형이며 생의 궁극적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완벽하게 자기를 이해하고 인식하거나 자기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향해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 유발의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한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내와 훈련 등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 번째, 개성화입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통합하여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부정적 감정 요소를 없애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개성, 즉 자아를 발견하여 원형인 자기와 가까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융은 개성화된 인간을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았으며,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각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수준에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 자기 탐색의 시기에 자기에게 드러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갖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역할과 진정한 자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합, 성격의 모든 측면들이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어 모든 것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어떤 측면이나 태도 혹은 가능도 어느 한 가지가 지배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자기 표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솔직한 생각과 기분을 표출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본성의 수용과 관용입니다. 모든 인류 경험의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에 대해 대단히 개방적이고 인간 상황을 보다 잘 인식하고 관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지와 신비의 수용. 의식 속에서 무의식적, 비이성적 요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편적 성격. 성격의 어느 한 측면, 즉 태도나 기능 혹은 원형의 어떤 측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심리적 유형으로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분석 심리적 미술치유입니다. 융은 심상을 강조하면서 능동적 심상이란 방법을 창안하였습니다. 그는 능동적인 심상을 내적인 심상의 흐름을 관찰하는 내성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무의식적 심상은 인간에게 위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능동적 심상과 꿈을 구분하여서 설명하였으며 능동적 심상은 심상이 일어나는 동안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깨어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술과 능동적 심상을 구분하고 있는데 심상을 그린 후에 이것을 미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융이 목표하는 심상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융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심상을 그려내고 채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능동적 심상화 기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으며 내담자의 그림은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림을 지적 감성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융의 분석적 미술 치료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심상을 임상적 자료로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의 개인적 요소와 원형적 요소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 통찰과 이해의 자료로서 사용하였습니다. 때문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미술치료보다는 접근에 어려운 점이 있어 활용의 정도가 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학파는 미술이 추구하는 낭만적 작업이 임상적 정보 자료원도 아니고 원형적 형상화를 알고자 하는 흥미 위주의 직접 탐구도 아닌 내적 및 외적 실체에 대한 잠재적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합성물로서 또한 그 상징으로서 심상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능동적 심상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문답인데 그 답은 처음에 자신과 시작하여 자신의 내적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사람과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답은 직면을 의미하며 성장 과정에서 문답을 통해서 신비적인 결합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즉,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 함께 평화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미술 매체를 통해서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치유사는 반투명의 색종이를 가지고 콜라주 활동을 시켜 자유로운 형상을 만들게 하였으며 이러한 형상은 더 깊은 정신세계의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술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타낸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무의식적 형태의 감각이 더욱 명료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